네, 다음으로는 스마트 시티의 지속 가능성이라는 주제로 경기대학교 김선주 교수님을 모시고 주제 발표 듣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선주입니다. 앞서 발제자 두 분이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하셔서 저는 최대한 20분을 맞춰보려고 합니다. 자, 이 페이지, 첫 페이지에 제가 네바다 사막의 그림을 가져왔는데, 이거는 이제 제프리 번슨이라는 블록체인의 대표가, 블록체인 회사가 이 네바다 사막에다가 새로운 스마트 시티를 건설하겠다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도시라고 생각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전기, 그러니까 이제 에너지가 기반이 되고 먹을 것과 물, 그러니까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에너지원과 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불가능한 사막에다가 도시를 건설하겠다고 야심차게 이제 발표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형태예요. 그러니까 이 이제 제프리 번슨이 말한 그 네바다 사막에 도시를 건설하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스마트 시티의 모든 것을 보여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생각했던 기반 시설이 없는 곳에 도시를 건설하는 건 상상할 수 없었는데 이것이 가능한 것이 바로 스마트 시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도대체 스마트 시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 이제 무엇이 아니라 왜 스마트 시티를 지금 이렇게 많은 화두를 돌리고 있느냐 하면은 첫 번째 이유는 너무나 전 세계가 빠른 속도로 도시화, 우리나라의 도시화율이 몇 %인지 아시죠? 82.5%예요. 그 정도로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이 되면서 이렇게 수많은 도시의 문제들을 앓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자체의 도시화와 더불어서 중국의 자본주의화로 인해서 산업화로 인해서 미세먼지를 엄청나게 받고 있잖아요. 이런 환경의 문제나 뭐 여러 가지 미생의 문제들을 경험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 좀 새로운 방식의 도시 건설이 필요하지 않나 이러면서 스마트 시티가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굉장히 뭔가 새로운 도시, 뭔가 쾌적한 도시를 원했는데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이라는 것이 나오면서 스마트 도시는 탄력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1, 2, 3차, 4차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인류가 경험한 수많은 위험이나 그다음에 문제들을 기술을 통해서 우리는 역사적으로 해결해 왔고 지금 이 시점에 직면한 도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서 기술혁명이 얘기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앞서 두 분의 발제에서 나왔던 이러한 수많은 문제들을 기술혁명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다음 경제적인 관점에서 왜 스마트 시티인가를 말씀드린다면 이 그림에서 보듯이 도시 자체 곳곳에 스마트 기술이 들어가지 않는 부분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 그림과 관련된 설명은 이제 스마트 시티에서 제일 많이 강조되는 것은 제로 에미션 에너지, 그러니까 탄소가 배출되지 않는 에너지, 그 다음에 물과 음식이 독립적으로 내가 이 도시가 고립되더라도 전쟁이 나거나 뭐 어떤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이렇게 만들어진 도시 내에서는 에너지와 먹을 것들이 자급자족이 가능한 것이 스마트 시티의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뭐 수직농원 이런 게 이제 자급자족이 가능한 거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의 기술이 구현이 돼서 에너지 자립과 먹을 것이 자립이 되는 도시가 스마트 시티의 중요한 키워드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수많은 스마트 시티에 들어가는 기술들이 대기업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스페이스X 여러분들 아시죠? 그다음 우리나라는 현대나 LG가 들어가 있는데 이게 이제 1.7조 달러 정도예요. 이 시장이 2041년까지. 그러니까 이 많은 액수가 투여된 그러니까 돈을 벌 수 있는 이 큰 스마트 시티 시장 안에서 대한민국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스마트 시티의 파일로팅 프로그램이라던가 아니면 스마트 시티 모델링을 통해서 수출을 해야만 하는 것이 우리가 스마트 시티를 도입해야 되는 경제적인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이건 이제 하이퍼루프인데요. 이제 저는 이제 학부를 물리학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예상했던 이런 이동수단으로 배웠던 게 지금 실제적으로 구현이 되고 있는 게 하이퍼루프인데 이게 이제 되게 먼 나라는 얘기 같지만 사실 우리나라 건기원에서 이걸 지금 연구 중에 있고 도입을 예정하고 있어요. 뭐냐면
진공관이죠. 진공관을 통해서 제가 지금 서울에서 아산 오는데 30분 걸렸지만 서울에서 부산 가는데 하이퍼루프를 통해서 30분이면 이동이 가능한 거예요. 이건 진공관을 통해서 빵 쏘면 아무런 저항 없이 그냥 그 이동이 가능한 거고, 외관은 태양열로 인해서 에너지를 흡수하고 전자기에 의해서 이게 이동을 하기 때문에 탄소 배출은 제로이면서 이동 수단의 속도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거는 이동 수단의 속도가 제로 에미션 형태로 도입이 가능하다라는 것은 어떤 여러 가지 발생할 수 있는 저 지방의 인구가 줄고 그 수도권의 인구가 집중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되게 중요한 수단으로서 하이퍼루프가 제기되고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론 머스크가 이제 제기를 했죠. 2012년에 발표가 됐으니까 이미 10년의 세월 가까이가 지난 형태고, 우리나라 건기원에서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물류를 대상으로 하이퍼루프를 지금 도입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럼 스마트 시티가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스마트 시티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아까 이제 빅데이터를 통해서 AI를 만들고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스마트 시티에 되게 다양한 어떤 기기들을 공급하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ICT 기반을 한 것이 스마트 시티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한 빅데이터를 모으는 작업에 IoT가 기반이 되고 GIS가 기반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긴 빠져 있지만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IoP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IoT는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기기들에 의해서 정보를 얻는 거라면, IoP는 인간에 의해서, 퍼슨에 의해서,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하루가 아니라 단 1시간도 스마트폰이 없으면 굉장히 불안정하잖아요. 근데 그 스마트폰에 저도 모르게 이제 위치 동의와 그 다음에 저의 이제 정보를 동의하면서 정보를 팔아서 저희는 앱을 쓰는 경우들이 많죠. 이러면서 스마트폰을 걸고 다니면서 사람들은 수많은 정보를 지금 제공을 하고 있어요. 알게 모르게 구글에. 특히 구글에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죠. 그러니까 스마트 시티의 원천이 되는 데이터를 제공하는데 ICT와 IoT와 그다음 GIS와 IoP가 반드시 필요하고 그것이 이용되고 있다. 그다음에 이제 컨셉의 이제 중요한 것은 인터넷,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우리가 이제 4차 산업혁명의 기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정의들이 있는데, 저는 이 개념이 가장 적절하고 정확한 표현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인류가 역사를 지나면서 최대한의 지금 21년 현 시점에서는 과거 어느 때보다 가장 높은 초지능의 시대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러한 초지능을 초연결의 형태로 모으는 것이 바로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을 도시에 구현한 것이 스마트 시티예요. 그러니까 이미 수많은 곳에 굉장히 많은 정보와 고지능화된 것들을 핵심적으로 도시의 한 판에 모으는 것이 스마트 시티의 컨셉이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플랫폼 기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스마트 시티의 기본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존의 인프라를 아예 다 없애는 거예요. 우린 이제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도로에 뭐가 하나가 고장이 났다, 지하에. 그러면 한 번 뜯어갖고 수도관 한 다음에 한 달 공사하고 메꾸고, 그 다음에 뭐 전기에 문제가 생기면 또 뜯어서 한 달 공사하고 하고, 이게 지금 도시의 현실이라면, 플랫폼 기반화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다 모은 다음에 굉장히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한 번에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래서 플랫폼 기반이 바로 스마트 시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스마트 시티를 구성하는 요소들은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이 거버넌스, 그러니까 전자정부가 되는 거죠. 그 하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바로 인간이다. 인간이 아까 IoP의 기능을 하는 것 동시에 우리가 왜 스마트 시티가 필요한가 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 뭐 이러한 되게 많은 기술을 내가 이걸 가지고 있다 없다 이런 것이 아니라, 좀 더 우리는 인간이 좀 더 행복해지고 싶은 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방법론 중에 하나로 스마트 시티를 제공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스마트 시티의 가장 핵심 요소는 사람에게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스마트한 사람들이 모여야 스마트한 도시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수많은 기기들을 주고 막 이렇게 했지만 그것을 정작 활용할 수 없는 사람들이 모였다면은 이용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이 없으면 하루도 못 살지만 70대 이후의 세대들은 스마트폰이 굉장히 불편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듯이 인간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스마트 시티와 함께 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스마트 기술에 대한 교육도 함께 고려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과거에 유비쿼터스 시티나 도시재생이나 이런 우리나라 도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혁신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들과 여러 가지 시범적인 테스팅을 많이 해왔는데 냉정하게 말해서 모두 실패했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렇다면 이번에 도입된 스마트 시티를 지금 기획하고 있는 단계에서 어떻게 스마트 시티는 지속 가능한가라는 것들을 고민을 해야 되는데 스마트 시티의 그 기본이 되는 원료가 되는 우리가 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 석유는 쌀에 해당하는 것은 데이터라고 얘기하듯이 일단 우리가 이제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미국보다 굉장히 뒤처질 수밖에 없는 역시나 새로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퍼스트 무버가 아니라 패스트 팔로우로 자리 잡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예요? 데이터를 확보하는데 굉장히 많이 뒤처졌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역시 데이터를 컬렉팅하는데 굉장히 핵심적으로 고려를 해야 되는 거고 이 모인 데이터를 지금도 굉장히 많이 공공 데이터들이 여기저기 산재되어 있지만 그걸 한 곳에 모아서 효율적으로 각각에 해당하는 집행기관들이 이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커뮤니케이팅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거를 분석을 해야 되죠. 이건 어디에 어떻게 써야 되는가 분석을 통해서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적절한 액팅이 필요한 것이 이 스마트 시티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보여드리는 예시를 통해서 과연 대한민국의 스마트 시티의 지속 가능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이건 토론토의 스마트 시티인데 우리가 사이드워크라고 이제 구글의 자회사예요. 이게 부동산 개발 회사인데 얘네가 토론토에 구글의 스마트 시티를 건설하고자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웰컴했죠. 너희가 와서 최대의 제일 되게 똑똑한 기업이 와서 우리나라에 만들어준대. 굉장히 웰컴했는데 알고 보니까 얘네의 숨은 의도를 파악한 거죠. 너희가 와서 개발하는 대신에 우리의 개인정보 다 빼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동전의 양면성과 같이 스마트 시티 건설을 하는 데 있어서 나의 사생활에 대한 침해 이런 것들이 되게 우려가 되면서 거의 마지막 단계에서 이게 진행이 안 되고 이제 진행을 못 하고 있어요. 반대가 심해서. 그래서 이 토론토의 스마트 시티를 통해서 우리는 이러한 테크 공룡들이 개인정보를 빼가는 것들에 대한 어떠한 해결책 이런 것들 정부가 제시해줘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마지막 줄에 굉장히 투명하고 지속적인 시민과 기업과 정부의 동의가 일치적인 동의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고서는 스마트 시티 건설은 굉장히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사례로서는 우분시티가 이제 이거는 도요다에서 되게 야심차게 우리나라 현대가 수소 경제를 주도하듯이 도요다가 이제 수소를 기반으로 한 도시를 건설하고자 우분시티라는 걸 만들었어요. 이거는 이제 여의도 크기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에서의 리빙랩 사례라는 것은 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이게 이제 여의도 6만 6제곱킬로미터 정도 사이즈 되는 건데 여기는 이제 그 인간 중심이고 여기서는 요런 차들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계속 돌아다니고 여기서는 내연기관차 안 타고 이렇게 굉장히 쾌적한 형태로 보여지는데 이 우분시티에서 저희가 이제 배워야 될 거는 민간 기업이 이제 우리나라는 지금 정부가 판을 짜고 지방 정부에서 재정을 대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게 지속 가능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근데 아까 구글이나 도요다처럼 민간 기업이 과감하게 투자하는 형태가 외국에서는 굉장히 많은 사례로 대두되고 있죠. 그래서 민간 기업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한 사례고 거기에 정부가 필요한 여러 가지 재정이 아닌 여러 가지 뭐 규제라던가 뭐 지원들을 아끼지 않은 형태로서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랍에미레이트의 마스다시티인데 이건 되게 아이러니하게 석유의 왕국에서
신재생 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마스터시티를 만든 거예요. 이건 2008년에 건설이 됐는데 이게 이제 40도가 넘는 40에서 45도가 넘는 그러한 사막의 도시잖아요. 근데 여기 안에 도시 설계할 때 건물 펜 자체를 막 설계를 해서 이 도시만 딱 들어가면 아랍에미레이트 내에서 되게 여기 도시 안에는 되게 서늘하고 시원한 느낌을 주는 아예 계획 단계에서 그렇게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형태로 했고 여기 도착하면 내연기관차는 딱 놓고 들어가자마자 PRTS라는 그 차를 타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무슨 그 공룡 나오는 거기에서 이게 관람하러 다닐 때 다니는 차처럼 그렇게 생겼는데 여기서도 보면은 굉장히 많은 대기업들이 전 세계적인 뭐 제너럴 일렉트릭이나 뭐 이런 대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참여를 했어요. 그러니까 정부 재정이라기보다는 대규모 기업들이 들어왔는데 이 마스터시티에서 이제 저희가 이게 이제 2008년에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기대들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재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서 2009년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터지면서 재정이 투자금이 모이지가 않으면서 지금 굉장히 실패한 케이스로 이거는 볼 수가 있어요. 지금 되게 황량한 형태로 1단계 이후에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례거든요. 그래서 스마트시티 건설에 있어서 재정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다음은 이제 칼라사타마 시티인데 이거는 이제 핀란드에 있는 헬싱키예요. 핀란드의 헬싱키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우리나라 서울처럼 이제 수도권의 인구 가밀 문제를 앓고 있었는데 그 헬싱키에서 좀 떨어진 곳에 굉장히 낙후된 버려진 항구 도시를 개발한 것이 칼라사타마 시티예요. 그래서 여기에 성공적인 케이스는 뭐냐면 도시 전체에 에자일 파일로팅을 실험하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에자일 파일로팅은 IT 용어긴 한데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을 해서 이제 시도적으로 한번 해보는 것들이죠. 막 해보게 너희가 이 판에 여기 칼라마시티 들어와서 모든 기업들 너희가 여기 지원하면 여기서 자유롭게 너희들 에자일 파일로팅 해봐 한 다음에 성공한 여기 들어온 기업들한테 선발해서 돈을 막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막 들어오는 거죠. 민간 기업들이. 그리고 여기에서 굉장한 강점은 뭐냐면 인간 중심의 스마트 시티를 구현한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이게 지원금이 알게 모르게 스마트폰이 다 받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근데 지원금을 주는데 내가 썼는데 나한테 필요 없으면 스마트폰을 다시는 쓰지 않아요. 근데 써보니까 너무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쓴단 말이에요. 스마트 시티도 마찬가지로 내가 거기 들어가서 스마트 시티의 시민으로 살아보니까 너무 좋아. 이러면은 자연스럽게 인구가 늘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이 칼라스타마 같은 경우에는 슬로건이 뭐였냐면 하루에 1시간씩 너희에게 노동의 시간을 줄여줄게. 자유로운 시간 너희에게 1시간씩 줄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것을 구현을 해낸 것이 성공 요인이에요. 뭐냐면 굉장히 효율적인 교통 시스템과 그 다음에 효율적인 일처리 시스템을 만들면서 과거에 8시간 근무를 한 거를 1시간을 줄여주는 형태죠. 그러니까 여기에 사는 시민들은 만족도가 높아지면서 지방정부가 추진하는 일이나 이런 것들에 되게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게 된 거죠. 여기서 이제 칼라사타마 시티에서 굉장히 중요한 우리는 포인트를 얻을 수가 있는 게 그냥 정부에서 나 스마트 시티 이거 한번 해봤어. 그 다음에 뭐 기업들이 해봤어. 그러니까 너희들 왜 시민들이 이거 왜 안 따라와? 이게 아니라 나에게 뭔가 이점이 가는, 베네핏이 가는 그러한 도시가 스마트 시티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20분을 채울 수가 없겠는데요. 그다음 한국의 스마트 시티, 한국의 강점은 굉장히 똑똑한 기업이 많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여지는 것처럼. 그 다음에 똑똑한 국민들이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6.25 전쟁 이후에 도시 재건, 도시 개발에 대한 경험들이 풍부하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한국의 K시티의 네트워크는 스마트 시티에 대한 계획과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솔루션 계획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솔루션을 실증하는 사업. 그러니까 이 만든 솔루션을 지금 뭐 스마트 베뉴에서 만든 굉장히 좋은 솔루션을 해외에 수출한다던가 이러한 계획들을 세 개의 테마로 가지고 있고, 구체적으로 이제 국가 시범 도시가 있죠. 세종과 부산.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이제
여기에 이제 PM을 맡고 있는 분들은 보통 IT나 정재승의 뇌과학자 정재승 이런 IT 업체 부분들이나 어떤 과학자들이 수장을 맡고 있어서 어떤 이제 부동산적 부분이 고려될 수 있을까라는 조금 그런 문제점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노베이티브 환경, 되게 혁신적인 기업 환경들을 조성해 주려고 해요. 구현은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그다음에 이제 스마트 시티의 기초로서 뭐 R&D라던가 이런 것도 지금 스마트 시티 챌린저 이런 게 바로 기초 작업으로서 지원이 되고 있는 거고, 네 번째로 이제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만든 그런 스마트 시티의 사례들을 수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세종 파일럿 시티는 그 핵심은 모빌리티와 헬스케어를 위주로 스마트 시티를 세종은 건설하려고 목표를 두고 있고, 부산이 좀 재밌는 건 이제 부산이 우리가 엘코 델타라고 얘기하는데 델타가 삼각주예요. 삼각주는 이제 강에서 이렇게 해서 바다로 모여지는데, 삼각주의 특징은 뭐냐면 모래예요. 밑에가 모래고 밑에가 물이기 때문에 사실은 도시를 건설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닌데, 여기에다가 수자원공사가 지원을 하면서 깨끗한 자족적인 물이 가능한 도시를 한번 건설해 보자. 그래서 부산의 그 삼각주를 시범 도시로 만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그럼 어떻게 우리는 스마트 시티를 구현해야 될 것인가? 첫 번째는 민간 기업들이 자유롭게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것이 가장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프라이버시, 개인정보에 대한 침해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 여기서 이제 ISPSP를 제가 말했는데, 이 우리나라에 이 인증제도가 있어요. 이거를 스마트 시티에 맞게 좀 개선을 해서 스마트 시티 개인정보보호법 인증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고, 세 번째로는 보안의 문제죠. 스마트 시티는 결국은 정보의 집합체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논리적인 구조로는 이제 막 논리적인 구조와 물리적인 구조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해킹을 통해서 논리적 구조가 공격을 받다, 보안의 침해를 받게 되면 도시 전체가 마비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물리적으로 우리나라는 남북 대치 상황에서 미사일이 와서 그 스마트 시티의 플랫폼을 공격을 했을 때 거의 도시는 그냥 마비가 되는 거죠. 이러한 물리적 보안과 논리적인 보안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거버넌스 문제들이 요즘에 굉장히 많이 대두가 되는데, 물론 이제 유거버넌스에 대한 얘기들은 이미 많이 논의가 되고 있어요. 유거버넌스는 과거에 그냥 정부 주도에서 민간이 들어간 거에서 플러스 소비자인 시민이 들어간 것이 유거버넌스인데, 이 스마트 시티는 다층 구조의 거버넌스를 제한하고자 합니다. 뭐냐면 기술적 거버넌스와 그 다음에 글로벌 거버넌스와 그 다음에 행정적 거버넌스의 세 가지의 거버넌스가 합쳐진 형태의 거버넌스를 구현하지 않고서는 제대로 된 스마트 시티를 건설하기가 어렵다라는 거고, 저는 이 베네핏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는데요. 어떤 이제 우리가 과거에 UCT의 실패 사례를 본다면 그냥 도시에다 기술을 붙이는 형태였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기술을 붙이는 사람들은 뭐가 뭔지는 알겠지만 일반 시민들은 도대체 저게 뭐지? 나에게 돌아오는 건 없는데 이런 형태여서 그냥 하다가 실패한 형태였죠. 그다음에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는 지금은 이제 시티에다 테크를 붙이는 게 아직도 우리나라의 스마트 시티의 수준이라면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다음에 도시재생의 기술을 좀 접목시키는 형태. 그다음에 환경을 개선하는 문제로만 스마트 시티를 바라본다던가 컨트롤 센터로만 스마트 시티를 바라보는 개념들이 있는데, 이거 아니라 스마트 시티는 완전히 다양한 서비스를 그냥 스마트판에서 이제 새롭게 시작을 하는 거고, 스마트한 공간, 지속 가능성 이런 것들에 대한 키워드를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과, 그다음에 이제 베네핏은 일반 시민들이 느끼는 베네핏과 국가가 느끼는 베네핏과 전 세계가 느끼는 베네핏들이 공존하고 서로 상존할 수 있어야 스마트 시티는 성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시간 오버됐습니다. 감사합니다.